각형과 파우치는 경합하지만 각형은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부피 단위의 그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로 보여져요. 전고체 전지로 바로 갈 거야 돼요. 장점이 많아요. 제가 전고체 관련 특허는 2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준비했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지상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전기차 배터리 하면 자동차 업계나 화학업종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의 주전공은 전기전자거든요. 예. 또 생각해보면 전기전자야말로 전기차와 배터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전기차가 가지는 상징성이 그런 거죠. 스마트폰에 바퀴만 달면 그게 스마트카다라는 얘기를 도요타 CEO가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희는 이제 전기차를 IT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이제 장악하겠다 이런 포석이신가요? 물론 이제 업종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0년을 내다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또 그 사이에 이 전기차 업계들 간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 팬데믹 국면에서 완성차는 많은 생산 차질을 겪었지만 전기차만큼은 정말 고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 성장한 310만 대였는데 올해는 60% 성장해서 500만 대를 넘어갈 걸로 좀 보여져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연간 8천만 대, 9천만 대 정도라고 보면 침투율이 5%를 넘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거고요. 실제로 올해 4월까지만 놓고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무려 166%나 성장해가지고 침투율이 5.7%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미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유럽은 전혀 다른 세계. 유럽은 전기차 침투율이 4월까지 이미 15%입니다. 100대가 팔리면 15대는 전기차라는 얘기예요. 향후 10년간의 그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 지난해 310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겠지만 2030년에는 5,100만 대까지 무려 17배나 커진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00만 대면 현재의 자동차 연간 판매율이 한 9천만 대 그렇죠. 맥스 잡았을 때라도 절반 이상이 전기차라는 거네요. 저나 기자님이나 이제 아마 다음 차는 무조건 그쵸. 전기차를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OEM들이 과연 순위를 차지할까? 폭스바겐이 지금 가장 공격적이거든요. 680만 대로 1등할 것 같고 테슬라가 2등, 그다음에 르노, 닛산, 연합이 그다음이고 현대 기아차 그룹도 420만 대 정도로 글로벌 4위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이런 잠재력이 인정받고 있지요. 2030년이면 현대 기아차도 4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일단 양산 능력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이제 전용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폭스바겐은 각형 배터리다, 테슬라는 원통 배터리다 이렇게 각각 형태가 다른데 앞으로 주도권을 잡게 될 배터리 형태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왜요? 전기차는 저희가 10년간 17배가 커지는 시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배터리는 2020년 기준으로 140기가와트면 2030년에는 3200기가와트로 무려 23배가 커진다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간 그 니치 영역이라고 보이는 거고 우리가 BEV라고 얘기하는 순수 전기차로 다 넘어갈 거거든요. 그만큼 전기차보다도 좀 더 용량 기준이긴 하지만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게 배터리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폼팩터 간의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형, 파우치, 원형이 있는데 지금 시장 규모는 각형이 대략 절반 정도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우치가 31%, 원형은 주로 그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20%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형과 파우치는 경합하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해요. 각형은 그 셀에 그 쉽게 말하면 깡통을 한 번 더 씌우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대신 파우치는 알루미늄 박으로 쌓는 거기 때문에 무게 단위로서는 굉장히 가볍겠죠. 그러니까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게 그 파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냐 내지는 용량 및 성능이냐는 측면에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선호도를 바뀔 건데 유럽은 안전을 더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터 보게 되면 자기들은 각형 위주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표방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각형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셀에 있으면 모듈로 한번 싸고 그걸 팩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싣게 되는데 모듈이 없어지는 걸 저희가 모듈리스 내지는 셀 투 팩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팩까지 없어져서 셀을 바로 자동차 샤시에 얻는다고 그래요. 그걸 셀 투 샤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중간에 모듈이나 팩이 없어지면서 각형 역시도 향후 이제 무게 단위 내지는
부피 단위의 그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로 보여져요. 각형이 좀 주도권을 잡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일단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향이 많기 때문에 원통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는 각형도 이미 하고 있죠. 각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각형만 하고 있고 이제 원형을 진출하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기반으로 원형을 했고 원래 이제 파우치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은 공통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각형이냐 파우치냐 가지고 기술적인 그런 그 경계선에 있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이 파우치 쪽을 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근데 보고서에 쓰신 걸 보면 올해 기준 2021년 기준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1위이지만 2025년이 되면 CATL이 훨씬 앞선 1등이 된다고 써 그렇지는 있어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CATL이 1등이에요. 지금도 CATL이 1등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를 바라는 마음에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실제로 점유율을 놓고 보면 지난해도 근소한 차이로 CATL이 1등이었고 25년 되면 CATL이 한 45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져갈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05기가와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BYD가 250기가와트, SK 이노베이션이 한 210기가와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업체들의 그런 생산 능력 계획에 입각해서 저희가 좀 추정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중국업체들이 세죠, 이빨이. 그래서 좀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 거고 다만 그 수주 잔고를 본다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1,330억 달러, CATL이 880억 달러니까 당연히 수주 잔고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CATL은 사실은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데 미국 시장만 보면 LG와 SK가 올해는 23%인데 2025년까지 70%를 장악하게 될 거다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CATL이 만드는 배터리는 다 중국으로 가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CATL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사실 외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입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CATL이 잘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놓고 보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봐야 될 거고요. 특히 미국은 국내 업체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안방이고 홈그라운드이긴 하지만 앞으로 GM이든 포드가 이게 치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질 건데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주 공장이 12년부터 돌아갔는데 여기에 추가 공장을 지어서 25년부터 돌아가게 되고요. GM과 합작한 오하이오주 공장이나 테네시주 공장도 내년 내후년에 돌아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 SK 이노베이션도 폭스바겐과 포드용으로 조지아주의 1공장, 2공장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들이 다 돌아가게 되면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은 유럽의 헝가리가 메인이지만 그 다음 공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에 그러면 언제 공장 짓는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뭐가 제일 유망한가요?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여쭤보시면 대부분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답은 있는데 파우치에서 가장 앞선 능력을 가진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객 기반이나 생산 능력 면에서 분명히 명실상부한 1위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요. 삼성 SDI는 폭스바겐이나 BMW 중심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놓고 보면 각형에서는 삼성 SDI가 충분히 맹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한 고민이죠. 그럼 이제 배터리 셀로 들어가서 배터리 셀의 핵심 4대 소재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는 양극재인 건가요? 그 배터리 원가 구조를 보시면 현재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셀의 재료비가 63달러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양극재가 52%, 음극재가 14%, 분리막이 16%, 전해질이 한 8% 정도의 원가를 차지하거든요. 절반 정도가 양극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제 양극재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맞고요. 우리가 소위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고 할 때는 하이 니켈로 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양극재의 성능이 그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양극재에서 글로벌 순위를 보게 되면 유미코라는 업체가 1등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재하고 있는 게 글로벌 한 4번째 정도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LNF나 에코프로 이런 업체들이 뒤를 잇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각 4대 소재별로 이제 기술 변화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양극재도 소재별로 보면 NCA, NCMA, LLF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도권을 잡을 기술은 뭘까요? 전반적인 배터리의 기술 방향성도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대략 5가지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를 당연히 높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가는 거고 음극재는 실리콘을 섞어 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명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하나의 수명이 800사이클 정도를 얘기하는데 한 번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대략 400km라고 한다면 30만 km 가잖아요. 일반 우리 승용차는 10만 km 타면 많이 타는 거거든요. 오히려 급속 충전이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의 국민성상 지금 고속 충전한다고 해도 25분, 30분이 걸리거든요. 힘들죠. 이게 한 15분까지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고속 충전은 반대 방향이에요. 밀도를 높일수록 고속 충전도 어려워지거든요. 이 딜레마를 더 풀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원가를 절감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고용량 소재를 쓰고 많은 용량을 올리는 뭐 고로딩 설계 이런 것들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품 수를 줄인다. 이게 최근에 또 이슈가 돼요. 셀2 팩이라고 해서 모듈리스 기술이라든지 셀2 샤시로 바로 가는 이건 좀 더 먼 기술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별로 이제 하나씩 또 네. 말씀드려보면 양극재는 이제 무조건 하이 니켈이죠. 하이니켈, 밀도를 높여야 되니까. 니켈의 비중을 높이는데 보통 우리가 80% 이상이면 이제 하이 니켈인데요. 방향도 NCA가 있고 NCMA가 있습니다. 삼성 HDI는 NCA로 갈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NCMA 기술로 갈 건데요. NCA는 지금도 원형 전지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알루미늄 기반으로 가는 게 이제 NCA가 되는 건데 NCA는 안전성에서 장점을 가지는 거고요. NCMA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 알루미늄을 섞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고 용량과 수명면에서 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코발트나 니켈, 리튬이 전부 다 없는 예를 들면 리튬 황이 되든 뭐 리튬 에어가 되든 이런 차세대 로드맵도 존재하긴 하죠. 음극재로 넘어가 보면 음극재는 인조 흑연 비중이 70%로 절대적인데요. 요게 리튬 메탈로 대체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또 pH와 수혜지가 갈리게 되는 건가요? 실리콘을 섞는 게 먼저예요. 실리콘을 섞게 되면 에너지 용량이라든지 뭐 급속 충전 그리고 얇게 만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섞어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 2% 정도 섞어 쓰고 있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10%를 한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리콘을 많이 넣으면 스웰링이라고 해서 부피 팽창이 발생하게 되고 화재 폭발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한 10%까지 섞어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구되는 게 리튬 메탈이 될 텐데 리튬 메탈도 아직 기술적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게 덴드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리튬하고 메탈하고 서로 친합니다. 이 충방전이 이루어지면서 리튬이 계속 메탈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의 그 덴드라이트, 수지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미세이 수지는 참 좋은데 이 수지상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게 자라나면 당연히 이제 분리막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폭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기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코팅 기술이 같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 메탈로 간다고 해서 기존의 흑연 기반의 그 음극재 다 사라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죠. 고성능 부분에서 일부 영역을 차지하는 거지 이 기존의 흑연 기반의 음극재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모든 그 에너지 저장 수단이 리튬 이온 전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흑연 기반의 음극재도 어느 순간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시장이고 굉장히 하이엔드 영역에 있어서 리튬 메탈이 음극재로 쓰이게 될 거다. 특히 전고체로 가게 되면 이제 리튬 메탈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커질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분리막 하면 SKIT죠. SKIT는 대세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분리막도 무조건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강도가 높아야 돼요. 이 딜레마잖아요. 어떻게 얇은데 안 찢어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뭐 양극, 분리막, 음극을 가장 얇게 만들어서 많이 말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전해액을 넣고 깡통으로 막으면 이제 전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라믹 코팅. 결국 이제 SK 그 IAT가 잘한다는 게 이러한 강도가 높은 습식막 쪽을 잘한다는 거고 세라믹 코팅 기술에 앞서 있다. 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전고체 상용화는 사실 먼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2025년이면 양산을 시도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3사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국내 업체들도 25년이면 전기차용 그 전고체 전지를 만들어내고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를 한다는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나 이런 앞선 업체들과 우리 뭐 삼성 HDI,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술 격차는 거의 이제 좀 많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 전지로 바로 갈 거야 돼요. 장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 원가는 비싸지지만 대신 또 그 고성능 시장이 먼저 열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ESS가 지금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온이나 극저온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한계를 가지는데 전고체로 가게 되면 그런 화재 위험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쓰이는 데는 사막에 있는 ESS겠죠. 예를 들면. 어쨌든 하나 단가가 되게 비싼 것들을 비싸더라도 그 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 기반이 늘어나고 규모 경제가 확보가 되고 원가가 낮아지면서 대중화의 흐름을 밟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왜 전고체제를 가야 되냐? 리튬 이온 전지는 태생적으로 화재와 폭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는 리튬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산소가 존재해요. 그리고 열을 받으면 액체 전해질이 연료 역할을 하거든요. 산소와 연료와 열이 있잖아요. 불나겠네요.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일단은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연료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고온에서의 특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고온에서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냉각 장치라든지 BMS 같은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들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팩 부피가 확 줄어들고 부피당 밀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뭐 높은 전압을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터리에서 전압은 굉장히 중요해요. 댐의 높이가 높을수록 물을 많이 가두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높을수록 에너지 용량을 많이 가둘 수가 있어요. 너무 쉽네요. 전압 이꼬르 댐이다. 제가 공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도식화하고요. 물론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토요타가 앞서 있고요. 황화물계 소재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파나소닉과 합작법인을 그 설립을 했고 뭐 니치아와 양극재를 개발하는 등의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사실은 차세대 배터리나 그 전기차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앞서가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에 대한 대응은 늦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고체 전지를 통해서 한번 판을 바꿔보고 싶다. 이 전기차계의 애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거기에 바로 또 견제가 들어가죠. 해야죠. 견제해야죠.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 특허는 2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리머계 소재에서는 가장 또 앞선 기술력과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폴리머계 전고체 전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치고 나가고 황화물계에서 삼성 SDI가 도요타랑 같이 경쟁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네요. 쭉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올해 워낙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살까 하다가도 배터리가 조금 더 기술 개발이 되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예. 언제쯤이면 내연 기관차는 정말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를 편하게 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주행 거리라든지 배터리 수명은 어느 정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충전 인프라의 문제고 충전 속도의 문제거든요. 고속 충전 기술만 좀 더 앞당겨지면 우리가 일상생활 함에 있어서 전혀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거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성이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고 국토가 좁고 길기 때문이라도 충전망을 구축하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마도 2030년 되면 우리 한국에서의 침투율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되면 전부 다 그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쫙 깔리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까지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지상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